시민권 버리고 한국 대표팀? 미쳤냐? 제 아버지가 하신 첫마디였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영어가 모국어인 제가 왜 한국어도 서툰 채로 일본과의 경기에서 태극기를 가슴에 달았을까요? 아버지는 이를 가문의 배신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한일전 그날 관중석에서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결국 눈물을 흘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에겐 낯선 태극기가 어떻게 가장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버겁고 힘든 일상생활에 한 줄기 빛 같은 감동을 선사하는 감동망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단입니다. 데니얼 리예요.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서 18년을 살아온 한국계 미국인 2세예요. 제 이야기는 우리 집 거실에 걸린 2개의 국기에서 시작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거실에는 항상 2개의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성조기와 태극기였죠. 어머니는 한국에서 오셨고 아버지 조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계 2세셨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성조기만을 진짜 우리 국기라고 생각하셨어요. 데니얼, 우리는 미국인이다.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태극기는 어머니를 위한 장식품일 뿐이라고 하시면서요. 어머니는 조용히 웃으시며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가끔 태극기를 바라보시는 표정이 그리워 보이셨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시작했는데 실력이 꽤 괜찮았어요. 중학교에서는 주전 선수였고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는 팀의 에이스가 되었죠. 코치님들도 데니얼은 대학 장학금 받을 실력이다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죠. 하지만 저에게는 늘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었어요. 축구를 할 때도 친구들과 어울릴 때도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기분이었거든요. 겉으로는 완전한 미국 아이처럼 보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UCLA나 USC 같은 명문대에서 축구 장학금 제의가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아버지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이제 우리 아들도 진짜 미국인이 되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축구부 코치실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데니얼, 한국축구협회에서 연락이 왔다. 너를 한국 청소년 대표팀에 초청하고 싶다고 한다. 코치님의 말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국 대표팀이라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정말이요? 저를 한국 대표로 뽑겠다고요?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어도 서툴고 한국에 가본 적도 없는 제가 말이에요. 코치님이 서류를 보여주시는데 정말 공식적인 초청장이었어요. 내 실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 한번 생각해보라.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는 눈이 반짝이셨어요. 정말 우리 아들이 한국 대표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는 미국인이야. 왜 다른 나라 대표가 되려고 하는 거냐? 그날 밤 식탁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아버지는 단호하셨어요. 데니얼, 너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자랐다. 내 조국은 미국이야. 한국은 그냥 어머니의 고향일 뿐이다. 어머니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셨고 저는 답답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도 한국 혈통이잖아요. 그리고 전 정말 한국에서 뛰고 싶어요. 제가 말하자 아버지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내 아버지는 이미 미국인이 되기로 결심하셨다. 우리 가족은 미국인으로 사는 거야. 더 이상 이 얘기하지 마라.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태극기를 바라봤어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어우러진 그 무늬가 왠지 제 마음을 끌었어요. 성조기도 물론 좋았지만 태극기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내가 정말 한국인인가? 아니면 미국인인가? 밤새 고민했어요. 며칠 후 다시 아버지와 대화를 시도했어요. 아버지,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국에서 뛰어보고 싶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완고하셨어요. 안 된다. 너는 이곳에서 성공해야 한다. 한국 같은 낯선 곳에서 뭘 하겠다는 거냐? 그때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여보, 아이가 정말 원한다면 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의 말을 끊으셨어요. 당신까지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우리 아들은 미국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결국 저는 혼자 결정해야 했어요. UCLA 장학금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가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울리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한 번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 내 또 다른 조국에서 말이야. 그날 밤 저는 평생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한국 청소년 대표팀 초청장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뜻대로 미국에 남을 것인가?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것은 이 선택이 우리 가족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아버지는 여전히 차갑게 대하셨어요. 어머니가 준비해주신 김치찌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지만 아버지는 시리얼만 드시더라고요. 한국 음식 냄새가 너무 강하다며 창문을 열어버리셨죠.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걸 봤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후 저는 코치실로 향했어요.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코치님, 한국 대표팀 제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코치님은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데니얼, 정말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거냐? 라고 물으셨어요. 네,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 대답에 코치님은 한동안 저를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 같은 선수가 한국으로 간다는 건 미국 축구계로서는 손실이다. 하지만 꿈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 그날 저녁 드디어 부모님께 제 결심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한국에 가기로 결정했어요. 순간 식당 안이 얼어붙었어요. 아버지의 젓가락이 그릇 위에서 멈췄고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뭐라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얼마나 반대한다고 했는데 감히 내 말을 무시하겠다는 거냐? 그때까지 본 아버지 중 가장 화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물러설 수 없었어요. 아버지, 이건 제 인생이에요. 제가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권리? 아버지가 테이블을 치시더니 벌떡 일어나셨어요. 8년 동안 누가 너를 키웠는데? 누가 축구 레슨비를 댔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배은망덕하게 다른 나라를 선택하겠다고?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여보, 아이가 정말 원한다면. 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를 향해 돌아서시며 소리쳤어요. 당신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동조하시는 건가? 당신 때문에 아이가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 아니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버지에게 한국은 단순히 다른 나라가 아니라 버려야 할 과거였다는 걸 말이에요. 어머니에게는 그리운 고향이었지만 아버지에게는 성공을 방해하는 장애물이었던 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한국을 싫어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물었을 때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다시 굳어지더니 말씀하셨어요. 싫어하는 게 아니다. 현실을 보라는 거다.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날 밤 어머니가 제 방으로 오셨어요. 데니얼, 정말 한국에 가고 싶니? 어머니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네, 어머니. 정말 가고 싶어요. 어머니의 고향에서 축구를 해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실 엄마도 너를 한국에 보내고 싶었어. 하지만 아버지도 나름의 이유가 있단다. 그리고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이셨어요.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내 증조할아버지시다. 한국 전쟁 때 미국에 오셨는데 정말 힘들게 사셨어. 영어도 못하시고 차별도 많이 받으셨지.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가 완전한 미국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그제서야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한국은 고통의 기억이었던 거죠. 하지만 제게는 달랐어요. 한국은 호기심과 가능성의 땅이었거든요. 며칠 후 한국축구협회에서 담당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데니얼 씨, 결정하셨나요? 우리는 정말 당신이 한국에서 뛰기를 원합니다. 유창한 영어로 하는 그분의 말을 들으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네, 가겠습니다. 제 대답에 담당자분이 기뻐하시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훌륭한 선택입니다. 한국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결정을 내린 거죠. 하지만 아버지께 이 소식을 전했을 때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했어요.
내가 정말 이 집을 떠나겠다는 거냐? 내 아들이 나를 배신하겠다는 거냐?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뿐만 아니라 상처도 담겨 있었어요. 배신이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그냥 제 길을 찾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길을 찾겠다고? 여기가 내 길이다. 미국이 내 길이야. 한국은 우리가 버린 과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선택이 단순히 축구팀을 고르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이건 정체성을 선택하는 거였고 가족의 철학을 거부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제 마음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였거든요. 출발 전날 밤 아버지는 저와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가방에 한국 음식 조미료들을 몰래 넣어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데니얼, 한국에 가서도 우리를 잊지 마라. 그리고 언젠가는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야. 공항에서 홀로 비행기에 오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걸까?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 진짜 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공항에서부터 한국어가 귓가에 쏟아져 들어왔는데 어머니에게서 간간히 들었던 그 언어가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대표팀 김성호 코치님이 마중을 나와주셨습니다.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는 코치님께 저는 어설픈 발음으로 대답했어요. 그 순간 코치님 표정에서 당황이 스쳤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티가 역력했거든요. 훈련장에서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선수들이 빠른 속도로 한국어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며 마치 외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간단한 인사는 할 수 있었지만 전술 설명이나 농담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몇몇 선수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시선만으로도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팀의 일원이 아니었어요. 첫 팀 미팅에서 더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축구 용어를 한국어로 들으니 전혀 다르게 들렸어요. 미국에서 포워드라고 했던 걸 공격수라고 하고 OFFSID를 워리반이라고 하더군요. 의단이 내 포지션은 우측 미드필더야. 수비할 때는 풀백을 도와주고 공격할 때는 적극적으로 올라가서 크로스를 올려. 고개를 끄덕였지만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감각적으로는 알지만 한국어 설명이 혼란스러웠어요. 훈련에서 더 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동료들의 지시사항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단아, 뒤로 빼. 빼라고.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해 앞으로 돌파를 시도했다가 공을 뺏겼습니다. 동료는 머리를 감싸며 한숨을 쉬었어요.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수들 대화에 끼어들 수가 없었어요. 가끔 영어로 말을 걸어주는 선수도 있었지만 어색했습니다. 한 선수가 영어로 물어봤어요. 너 김치 먹을 수 있어? 고개를 끄덕이며 김치를 먹었지만 매운맛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선수들이 웃었는데 그 웃음의 의미를 알 수 없어 더욱 위축됐어요. 숙소로 돌아가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요? 언어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고 축구 실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여기 정말 힘들어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축구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다니야, 포기하지 마. 엄마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랬어. 언어는 시간이 지나면 늘어.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그동안 팀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훈련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동료들의 지시를 이해하지 못해 실수를 연발했고 코치님은 답답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 시선들이 부담스러워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경기장을 나서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아버지 말이 맞았을지도 모르겠다고. 하지만 동시에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선택한 길이고 쉽게 포기할 순 없다고. 그날 밤부터 한국어 공부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축구 용어를 정리해서 외우고 동료들이 자주 쓰는 표현들을 메모했어요. 언어의 벽이 높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벽을 넘어서야만 진짜 한국 선수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밤 11시. 훈련장의 불이 홀로 켜져 있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숙소로 돌아간 후에도 저는 혼자 남아 있었어요. 낮에 놓쳤던 패스, 이해하지 못했던 전술,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공을 벽에 대고 차면서 생각했어요. 과연 이 선택이 옳았을까?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힘들수록 더 오래 훈련하고 싶어졌어요. 마치 고통 속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것처럼 말이죠. 첫 주가 지나자 패턴이 생겼습니다. 오후 6시에 정규 훈련이 끝나면 다른 선수들은 모두 휴식을 취했지만 저만 혼자 남았어요. 처음엔 코치님이 말렸습니다. 이단아, 너무 무리하지 마. 몸이 상한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그 조금이 2시간, 3시간으로 늘어났어요. 때로는 자정까지 혼자 공을 찼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신기하다는 듯 저를 바라봤어요. 야, 저 친구 정말 열심히 하네. 하지만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과도한 훈련 때문에 다리에 쥐가 났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쥐를 풀면서도 계속 공을 찼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무모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달랐습니다. 낮에 받은 상처를 밤에 치유하는 느낌이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훈련장에 들어오는 소리가 났어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습니다. 누구일까 싶어 돌아보니 팀의 주장 박민호 선배였어요. 뭐 하는 거야? 선배는 제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대답했어요. 아, 죄송해요. 혼자 연습하고 있었어요. 박민호 선배는 제 발 주변에 흩어진 공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이러고 있구나. 어떻게 아시는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선배는 잠시 망설이더니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같이 하자. 그날부터 박민호 선배가 가끔씩 야간 훈련에 참여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제가 잘못하면 고쳐주고 좋은 플레이를 하면 엄지를 치켜 세워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선배가 물었어요.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낮에는 계속 실수만 해요. 말도 안 통하고 축구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데 밤에 혼자 있으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선배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 마음 알겠다. 나도 처음 프로팀에 들어갔을 때 비슷했어. 그 말을 듣고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겪는 어려움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힘든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2주째 되던 어느 날 과로로 쓰러진 거예요. 훈련 중에 갑자기 어지러워지더니 정신을 잃었습니다. 의무실에서 깨어났을 때 코치님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보였어요. 이단아, 이럴 순 없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없어. 그날 저는 깊이 반성했습니다. 노력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작정 오래 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부터 훈련 방식을 바꿨습니다. 시간은 줄이되 집중도는 높였어요. 한국어 축구 용어를 적은 노트를 들고 다니며 틈틈이 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혼자 슈팅 연습을 하고 있는데 완벽한 골이 들어갔어요. 골대 모서리에 정확히 꽂히는 슈팅이었죠.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거야. 이런 느낌이야. 비로소 알겠더군요. 제가 찾던 건 바로 이런 순간이었어요. 완벽한 하나의 플레이, 그것을 위해 수백 번의 실패를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밤 숙소로 돌아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앞길을 밝혀주는 것 같았어요. 여긴 내가 선택한 길이야. 그리고 나는 해낼 거야. 그 다짐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가슴속에 피어올랐습니다. 그날은 운명이 바뀌는 날이었습니다. 3주째 되던 화요일 오전 훈련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스크리미지 경기 중에 상대편 수비수와 볼 경합을 하다가 무릎이 꺾이면서 쓰러졌습니다. 아! 비명과 함께 땅에 엎어졌을 때 무릎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제 끝인가? 한국에 온 지 겨우 3주 만에 주변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코치님과 의무진이 달려왔고 선수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하지만 그 순간 가장 먼저 제 곁에 무릎을 꿇은 사람은 박민호 주장이었습니다. 괜찮아? 어디가 아파? 주장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차갑게만 느껴졌던 팀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따뜻함이었습니다.
의무실로 옮겨졌을 때 진단 결과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어요. 인대가 약간 늘어난 정도였지만 2주 정도는 쉬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녁 시간에 선수들이 하나둘씩 의무실로 찾아온 거예요. 처음엔 박민호 주장이 왔습니다. 이거 먹어봐. 엄마가 보내주신 인삼차야. 그 다음엔 윤정호 선배가 왔어요. 아, 나도 작년에 무릎 다쳤는데 이 파스가 진짜 좋더라. 이어서 막내 김태형까지. 형 심심할까봐 만화책 가져왔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외면하던 선수들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그날 밤 박민호 주장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단아, 솔직히 말할게. 처음엔 너를 좀 경계했어. 주장의 고백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서 온 선수가 우리보다 실력도 좋고 관심도 많이 받고 솔직히 질투도 났고 서운하기도 했거든.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매일 밤 혼자 남아서 훈련하는 걸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진짜 축구를 사랑하는 놈이구나 싶더라. 주장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다쳤을 때 너무 놀랐어. 그제서야 깨달았거든. 너도 우리 팀의 일원이라는 걸.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는지 새삼 느껴졌어요. 고마워요, 주장님. 그런데 주장의 다음 말이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주장님 말고 그냥 민호 형이라고 불러. 넌 이제 우리 팀이야. 이틀째 되던 날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윤정호 선배가 한국어 공부를 도와주겠다고 나선 거예요. 야, 너 한국말 아직도 어색하지? 내가 가르쳐 줄게. 선배는 축구 용어부터 시작해서 일상회화까지 차근차근 알려줬어요. 특히 욕설도 가르쳐 줬는데 그게 오히려 팀 분위기에 녹아들도록 도움이 됐습니다. 야, 이 새끼야. 패스 좀 제대로 해봐. 처음 한국식 농담을 했을 때 선수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그때 비로소 진짜 팀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김태현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형, 우리 이번 주말에 치킨 먹으러 갈래요? 다들 같이 가기로 했는데. 팀 전체가 함께하는 첫 번째 모임이었어요. 목발을 짚고 갔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치킨집에서 선수들과 함께 맥주를 마시며 대화하는데 이상하게 한국어가 더 잘 나왔어요. 긴장이 풀어져서 그런 걸까요? 형은 왜 한국에 왔어요? 김태현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글쎄, 그냥 마음이 끌렸어. 태극기를 볼 때마다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거든. 선수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이상하다는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훈련에 복귀했을 때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어요. 이단아, 여기로 패스해. 민호 형이 소리쳤을 때 저는 주저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패스를 받아 골을 넣었어요. 잘했어. 동료들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짜 팀이 되려면 실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서로를 이해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숙소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드디어 팀의 일원이 됐다. 부상이 축복이 될 줄은 몰랐다. 이제 정말 한국 선수가 된 기분이야. 창밖으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한일전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대한민국 어매치 데뷔전이 하필 일본과의 경기라니. 더욱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중요한 경기였어요. 5만 명의 관중이 올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경기 3일 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다나, 나야. 아빠야. 목소리만 들어도 오랜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달 넘게 연락하지 않았던 아버지였어요. 한일전 나온다며? 뉴스에서 봤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복잡했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어색한 그런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네, 아버지. 처음으로 어매치에 출전하게 됐어요. 그래. 좋겠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 경기 보러 가도 될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이요? 와주시겠어요? 물론이지, 내 아들 경기인데.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게 있었어요.
아버지가 처음으로 제 한국 경기를 보러 온다니. 기쁘면서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경기 이틀 전 마지막 훈련에서 코치님이 발표했습니다. 이단희는 우측 윙으로 선발 출전한다. 그 순간 훈련장이 조용해졌어요. 동료들이 모두 저를 바라봤습니다. 데뷔전에서 바로 선발이라니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민호 형이 등을 두드렸습니다. 야, 떨지 마, 평소처럼 하면 돼. 하지만 떨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경기 당일 아침 숙소에서 일어났을 때 창밖으로 태극기들이 펄럭이고 있었어요. 경기장으로 향하는 길 곳곳에 응원 문구와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선수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긴장을 달랬어요. 어떤 선수는 음악을 들었고 어떤 선수는 눈을 감고 명상을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실수하면 어떡하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아직 경기 시작 전인데도 수많은 관중들이 몰려 있었어요. 빨간색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거대한 태극기를 들고 응원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그 함성 소리가 가슴속까지 울렸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축구할 때는 느껴보지 못한 전율이었어요. 라커룸에서 유니폼을 입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태극 문양이 새겨진 빨간 유니폼. 그 무게가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단순한 옷이 아니라 5천만 국민의 기대와 희망이 담긴 상징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대한민국 선수구나. 워밍업을 위해 경기장에 나섰을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5만 명의 관중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거대한 태극기가 관중석을 뒤덮고 있었고 응원가가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관중석 한 구석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성조기가 아닌 태극기를 들고 계셨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옆에는 어머니도 앉아 계셨고요.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엄지를 치켜 세워주셨어요. 그 순간 모든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아, 이거구나. 내가 찾던 게 바로 이거야. 국가 재창 시간이 되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처음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5만 명의 관중과 함께 부르는 애국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감동적이었어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왜 이 길을 걸어야 했는지를. 이건 단순히 축구가 아니었어요. 뿌리를 찾아가는 여행이었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휘슬이 울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보여주자, 내가 누군지. 첫 터치에서 완벽한 패스를 성공시켰을 때 관중들의 환호가 터졌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제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을. 관중석의 태극기들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더 이상 낯선 깃발이 아니었어요. 경기 후반 45분. 스코어는 1대1이었습니다. 일본이 전반 27분에 선제골을 넣었고 우리는 후반 15분에 민호 형의 골로 동점을 만들었어요. 이제 남은 시간은 고작 5분. 연장전으로 가면 체력적으로 불리할 상황이었습니다. 관중들의 함성이 점점 커졌어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그 소리가 온몸에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5만 명이 하나가 되어 저희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우리 골키퍼가 롱킥을 올렸고 공이 중앙으로 떨어졌어요. 일본 수비수와의 볼 경합에서 제가 공을 따낸 순간이었습니다. 기회다. 앞에는 일본 골대까지 40m. 수비수 둘이 저를 향해 달려왔어요.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그 찰나에 민호 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단아, 여기. 하지만 저는 직감했어요. 이 순간은 제가 만들어야 할 순간이라는 것을. 첫 번째 수비수를 오른쪽으로 제친 후 두 번째 수비수가 슬라이딩 태클을 해왔어요. 그 순간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점프해서 피한 후 바로 왼발 슈팅. 공이 골키퍼의 손끝을 스치며 골대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골. 그 순간 경기장이 폭발했어요. 5만 명의 관중이 일제히 일어나 소리쳤고 동료들이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이단, 이단, 이단.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며 환호하는 관중들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다니엘이 아닌 이단. 한국 이름으로 말이에요. 동료들이 저를 덮쳤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해냈어. 정말 해냈어. 관중석을 바라보니 아버지가 태극기를 흔들며 소리치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경기가 끝났을 때 최종 스코어는 2대1. 한국의 승리였어요. 동료들과 함께 관중들에게 인사를 할 때 느꼈던 그 벅찬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태극기가 경기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어요.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경기 MVP로 선정된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기자가 영어로 질문했지만 저는 한국어로 답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한국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경기장이 다시 한번 들썩였어요. 오늘 이 소중한 승리를 함께 싸워준 동료들과 끝까지 응원해주신 한국 팬 여러분께 바칩니다. 아직 어색한 한국어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오늘 비로소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단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단입니다. 그 순간 관중들의 박수가 우레와 같이 터져나왔어요. 경기장을 나서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저를 꽉 껴안으셨어요. 고생했다 이단아. 이단이라고 부르신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아버지, 와주셔서 고마워요. 아버지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틀렸다.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맞는 길이었어. 내 모습을 보니까 알겠더라.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따나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도 오늘 처음으로 태극기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느껴졌어.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거리 곳곳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승리를 축하하는 사람들로 거리가 가득했고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집에 온 기분이라고. 핸드폰을 켜보니 축하 메시지가 수백 개 와 있었어요. 미국 친구들, 고등학교 코치, 심지어 몇 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메시지는 팀 막내 태연이가 보낸 것이었어요. 형,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이제 완전히 우리 팀 선수예요. 그 메시지를 보며 웃음이 났어요. 맞아, 이제 나는 완전한 한국 선수야. 그날 밤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드디어 찾았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나는 이단이고 이곳이 내 자리다. 낯설었던 태극기가 이제는 내 깃발이 됐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 빛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골, 첫 승리, 그리고 진정한 정체성을 찾은 하루.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분명한 현실이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이단으로서 한국 선수로서 살아갈 새로운 인생이 말이에요.